지금 전 세계 미디어가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설로 떠들썩합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영토 확장을 논하며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내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건 대중의 눈을 가리는 거대한 연막 작전일 뿐입니다. 진짜 전쟁은 저 먼 북극의 얼음 위가 아니라 바로 애리조나의 반도체 공장과 기업들의 재무제표 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을 그저 정치적인 허세로 넘기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자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우리가 믿어왔던 세계화라는 게임의 규칙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싼 값의 물건을 만들어 팔던 시대, 정부 보조금을 공짜 점심처럼 받아먹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러트닉 장관의 입을 통해 미국이 그리고 있는 무서운 청사진을 해부할 겁니다. 왜 세계 1등 기업인 TSMC가 미국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는지, 왜 인텔은 현금을 받는 대신 지분을 정부에 넘겨야 했는지,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어떤 위기를 맞게 될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린란드라는 환상 쫓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우리는 진짜 돈이 흐르는 곳, 바로 반도체와 제조업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먼저 가장 뜨거운 감자인 반도체 이야기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워드 러트닉이 상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미국 정부가 기업을 대하는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칩스법이라는 명목하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기업들에게 그저 나눠주기 바빴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걸 아주 신랄하게 비꼬더군요. 주주들의 크리스마스 파티라고 말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기업에 돈을 퍼주면 기업은 그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가만 띄우고 배당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존 자본주의 시스템의 허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파티는 강제로 종료되었습니다. 러트닉의 논리는 아주 명쾌하고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입니다. 인텔 사례를 봅시다. 1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3조 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고 싶다면 이제는 공짜가 아닙니다. 정부에게 그만큼의 지분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인텔의 지분 10%를 요구하는 구조로 판을 다시 짰습니다. 이건 단순히 정부가 규제자가 아니라 직접 플레이어이자 대주주로 시장에 참여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여러분이 인텔 주주라면 등골이 서늘해져야 할 대목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파트너는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 펜타곤과 백악관이라는 뜻이니까요. 여기에 더해 대만의 TSMC를 보십시오.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무려 650억 달러를 들여 미국 땅에 최첨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기술의 강제 이주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아주 솔직하게 말합니다. 1.8나노미터 공정, 즉 인류 역사상 가장 진보된 칩을 미국 본토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말이죠. 왜일까요? 단순히 경제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거나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 내에서 드론과 로봇, 미사일을 찍어낼 반도체가 없다면 그건 국가의 자살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70년대에 석유가 국가의 생명줄이었다면 2026년 지금은 반도체가 곧 석유입니다. 미국은 지금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5,500억 달러, 한국 기업들이 2,000억 달러를 싸들고 미국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시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거대한 생태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말 그대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미국이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러트닉 장관이 설계한 새로운 국가 경제 운영 체제, 즉 내셔널 이코노믹 OS의 핵심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미국 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으면 공장을 짓고 기술을 이전하고 심지어 지분까지 상납해라. 이 무자비한 원칙이 반도체 시장을 완전히 재편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읽지 못하고 여전히 셈법만 따지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장담하건대 도태되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도체는 그저 뼈대일 뿐입니다. 기계가 돌아가려면 전기가 필요하듯
국가가 생존하려면 반드시 확보해야 할 또 하나의 생명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은 이 치명적인 약점을 오랫동안 적국인 중국의 손에 맡겨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와 바이오 분야입니다. 다음 장에서 이 충격적인 실태를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반도체가 국가의 뇌라면 의약품과 의료 장비는 국가의 혈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미국의 혈액 공급망은 오랫동안 중국이라는 거대한 파이프에 의존해 왔습니다. 러트닉 장관이 인터뷰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언급한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먹는 항생제, 병원에서 쓰는 필수 의약품의 원료 대부분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미중 갈등이 극으로 치달아 포성이 오가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인을 치료할 항생제가 없고 국민을 보호할 마스크와 방호복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이 미사일 버튼을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약품 수출 컨테이너를 항구에 묶어두는 것만으로도 미국 사회는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며 붕괴할 겁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걸 두고 신이시여 절대 그런 일이 없게 하소서라며 탄식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 팬데믹 때 돈이 있어도 마스크 한 장을 구하지 못해 세계 최강 대국이 쩔쩔매는 꼴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디톡스, 즉 강제적인 해독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이득을 떠나 적국에게 내맡긴 생명줄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이건 비단 약품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 시장을 보십시오. DJI라는 중국 기업이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데이터, 미국의 지형 정보가 고스란히 중국 서버로 넘어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산 드론, 중국산 로봇, 이제 끝이다. 물론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겁니다. 당장은 싼 값에 쓰던 중국산 제품을 못 쓰게 되니 비용이 올라가고 불편해지겠지요.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싼 게 곧 독약이었다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암을 도려내려면 살을 째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듯이 미국은 지금 제조업 안보를 위해 비용 상승이라는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투자자들에게 아주 명확한 시그널을 줍니다. 앞으로 헬스케어 공급망, 드론, 로봇 산업에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아닌 것은 설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중국산 부품을 배제하고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춘 기업만이 이 살벌한 속가내기 작업에서 살아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비싼 미국 땅으로 돌아올까요? 천만에요. 자본은 물과 같아서 이익이 되는 곳으로만 흐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게는 기업의 멱살을 잡고 끌고 올 강력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다음 장에서 그 무시무시한 법적 권한, 바로 대법원과 관세라는 칼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목줄을 죄고 국가의 방향을 트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관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워싱턴에서는 이 관세라는 무기의 방아쇠를 누가 쥐느냐를 두고 역사적인 법정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둘러싼 대법원 재판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트럼프의 무소불위 권력이 제동이 걸릴까 우려했지만 재판 현장에 직접 다녀온 러트닉 장관의 표정은 아주 여유로웠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긴다. 그것도 아주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말이죠. 도대체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재판정에서 오고 간 핵심 논리 하나만 이해하면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겁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던진 날카로운 질문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특정 국가와의 교역을 완전히 끊어버릴 권한이 있습니다. 즉, 무역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막강한 버튼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이 상대국과의 거래를 아예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조치는 합법인데 그보다 훨씬 약한 조치인 관세를 부과하는 건 불법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캐버노 대법관은 오벌 오피스에서의 상황을 가정하며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참모가 대통령에게 각하, 저 나라와 국교를 끊는 건 되지만 세금을 매기는 건 안 됩니다. 라고 보고한다면 그건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모순이라는 겁니다. 러트닉 장관이 법정을 나서며 미소를 지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큰 권한이 있는데
작은 권한이 없을 리가 없다는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법리적 귀결 때문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박탈한다면 미국 외교 정책은 그야말로 마비 상태가 될 겁니다. 미국 헌법은 외교와 안보의 키를 의회가 아닌 대통령에게 쥐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날개를 달아줄 공산이 큽니다. 이는 232조뿐만 아니라 301조 같은 무역 제재 조항들이 앞으로 4년 내내 불을 뿜을 것이라는 예고편입니다. 트럼프와 러트니 그리고 무역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리어는 이미 플랜 B까지 준비해뒀습니다. 법원이 뭐라 하든 그들은 관세라는 수단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통해 수천억 달러의 세수를 걷어들이고 기업들을 압박할 겁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반도체와 필수의약품이라는 명분을 세웠고 대법원을 통해 합법적인 채찍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완벽한 셋업입니다. 이 강력한 통제력이 시장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공포에 질린 돈이 도망갔을까요?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전 세계의 돈이 미친 듯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구체적인 증거, 바로 일본과 한국이 가져다 바친 수천억 달러의 현금 보따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세라는 채찍이 무섭게 허공을 가르자 시장에서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겁에 질린 글로벌 자본이 미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려달라며 천문학적인 돈 보따리를 싸들고 워싱턴으로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러트닉 장관이 공개한 숫자는 실로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일본이 무려 5,500억 달러, 한국 기업들이 2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두 동맹국이 바친 돈만 합쳐도 7,500억 달러, 한화로 1,000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자금은 어디로 흘러들어가는 걸까요? 단순히 공장 몇 개 짓는 수준이 아닙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 자금의 핵심 목적지를 아주 명확하게 지목했습니다. 바로 파워, 즉 전력과 에너지 인프라입니다.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아무리 좋아도 전기가 없으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지금 일본과 한국의 자본을 동원해 미국의 전력망을 현대화하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조선업을 부활시키고 있는 겁니다. 남의 돈으로 내 집 기둥을 새로 세우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과는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가 보호무역주의가 경제를 망칠 거라고 경고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수입은 줄고 수출은 늘었으며 무역 적자는 대폭 감소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2026년 말 미국 경제가 5%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미 거대한 몸집을 가진 미국 경제가 30조 달러 규모를 넘어서며 5% 성장을 한다는 건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수준의 폭발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금리입니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무려 200bc, 즉 2%포인트나 높은 고금리 상황에서도 미국 경제는 4.3%라는 놀라운 성장을 기록 중입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올여름 연준 의장이 교체되고 금리가 정상 수준으로 내려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족쇄를 차고도 우사인 볼트처럼 달리던 미국 경제가 족쇄마저 풀어버리는 격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미국 경제는 그야말로 로켓처럼 솟아오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투자는 더욱 활발해지며 소비 심리는 폭발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2.0이 그리는 큰 그림, 완벽한 승리의 시나리오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삼성과 현대차, SK가 미국에 쏟아부은 2천억 달러는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성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이자 생존을 위한 보험료였습니다. 만약 이 흐름에 편승하지 못했다면 한국 기업들은 밖에서 관세 폭탄을 맞으며 서서히 말라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이제 내부의 곡간을 가득 채웠고 경제 엔진을 풀가동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안으로는 제조업을 부활시켰고 밖으로는 동맹국의 지갑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힘이 차오를 대로 차오른 미국은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려
더 거대한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일입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린란드 이야기가 나왔는지 이제 그 진짜 배경을 이해할 준비가 되셨을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하필 지금 덴마크의 그 척박한 얼음 땅 그린란드일까요? 언론은 트럼프가 또 부동산 개발 본능이 발동해서 호텔이라도 지으려나 보다 하고 비웃었지만 그건 사태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소리입니다. 러트닉 장관과 스콧 베센트의 발언을 씹어먹을 듯이 분석해보면 등골이 서늘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건 부동산 거래가 아닙니다. 이건 미사일 방어막, 즉 골드엔다우 미사일 쉴드를 완성하기 위한 군사적 요충지 확보 작전입니다. 지구본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러시아나 중국에서 미국 본토로 날아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최단 경로가 어디를 통과합니까? 바로 북극입니다. 그린란드는 그 길목을 지키는 거대한 불침 항모이자 적의 미사일을 가장 먼저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골키퍼의 위치에 있습니다. 베센트는 아주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서반구의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는 필수적이라고 말입니다. 만약 적대 세력이 그린란드를 점거하거나 군사기지를 세운다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는 치명적인 구멍이 뚫리는 셈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다 위에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새로운 바닷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입니다. 과거 2차 대전 직후 미국이 대서양 항로를 지키며 세계의 경찰을 자처했듯이 이제 열리는 북극 항로의 패권도 미국이 쥐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계산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함이 우리 앞마당인 북극해를 제 집처럼 드나드는 꼴을 절대 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를 누가 통제하느냐가 지난 100년의 역사를 갈랐습니다. 미래의 운하인 북극 항로를 중국에게 뺏긴다? 그건 미국 입장에서 상상조차 하기 싫은 악몽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덴마크가 팔지 않겠다고 해도 국제사회가 비난해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5만 7천 명의 주민이 사는 땅을 사는 게 아니라 미국의 100년 안보를 사는 것이니까요. 미국은 이렇게 자신의 북쪽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내부 경제를 다지고 북쪽의 방패까지 마련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대서양 건너편 미국의 오랜 우방이자 동시에 경제적 경쟁자인 유럽입니다. 미국이 북극을 요새화하는 동안 과연 유럽은 이 거대한 판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을까요? 냉정하게 말해 그들은 지금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도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서양 건너편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이라 불리는 유럽의 반응은 어떨까요? 언론에서는 유럽연합이 무역 바주카포를 준비한다며 보복 관세를 운운하고 일요일에 긴급회의를 소집하며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미 국채를 매각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고 있죠. 하지만 러트닉 장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저 코웃음을 칠 뿐입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유럽이 내뱉는 그 모든 위협이 사실은 공포에 질린 비명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미국은 유럽의 가장 큰 고객입니다. 독일의 벤츠와 BMW, 아우디가 어디서 가장 많이 팔립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유럽의 제약회사들이 만든 비싼 약들을 군말 없이 사주는 것도 미국 시장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진짜로 자동차 관세 25%를 때리고 제약 관세를 부활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 경제는 그 즉시 신정지 상태에 빠질 겁니다. 그들은 미국 없이 생존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인터뷰에서 이 점을 아주 잔인하게 꼬집었습니다. 그들은 떠들고 흔들고 요란을 떨겠지만 결국엔 우리 식탁에 와서 얌전히 앉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힘의 논리입니다. 유럽이 아무리 자존심을 세워도 미국 시장이라는 생명줄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미 체결된 무역 합의가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러트닉이 확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유럽은 감히 판을 깰 배짱이 없으니까요. 결국 그들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방위비를 더 내고 무역 장벽을 낮추는 불평등한 협상안에 도장을 찍게 될 겁니다. 미국은 이제 동맹이라는 낭만적인 단어 대신
철저한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돈을 내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나가든지 선택지는 둘 중 하나뿐입니다. 이제 판이 완벽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아시아에 돈을 빨아들이고 북극에 방패를 세우고 유럽을 경제적으로 무릎 꿇렸습니다. 이 모든 조각을 하나로 맞추면 트럼프 2.0이 겨누고 있는 단 하나의 타깃,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경계해야 할 진짜 적이 드러납니다.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십니까? 반도체와 공급망을 미국 안으로 끌어들인 것, 대법원을 통해 관세라는 절대 무기를 확보한 것, 그리고 그린란드를 통해 물리적인 방어막을 구축한 것. 이 모든 숨가쁜 움직임은 결국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쟁자를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미국 중심의 질서를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무역 확장법 203부 지조 조사를 통해 중국산 로봇과 드론 시장을 정밀 타격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닙니다. 미국이 그동안 방치해두었던 글로벌 리스크를 제거하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목덜미를 잡히지 않겠다는 안보 선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걸 두고 보호무역주의라고 비난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미국 우선주의적 생존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금 혼란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새로운 질서의 태동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자본이 미국의 전력망을 깔고 그 위에서 AI와 첨단 산업이 돌아가며 30조 달러 규모의 경제가 5%씩 성장하는 미래. 이것이 러트닉이 제시한 청사진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는 자는 도태될 것이고 등에 올라타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긴 이야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그린란드 매입설이 그저 트럼프의 엉뚱한 부동산 쇼핑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거대한 체스 게임의 결정적인 한 수로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시각이 후자 쪽으로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저는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냉혹하게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쌓아올리는 거대한 성체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성 밖에서 관세라는 비바람을 맞으며 각자 도생할 것인가? 투자자로서 여러분이 던져야 할 질문은 나는 그린란드를 살 것인가가 아닙니다. 내 자산은, 내 비즈니스는 이 거대한 요새 안쪽에 안전하게 위치해 있는가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더 이상 뉴스 헤드라인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입과 연준의 금리 결정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십시오. 올여름 금리가 내려가는 그 순간이 바로 억눌려 있던 미국 경제의 용수철이 튀어오르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상무부가 발표할 203부 지조 조사 결과는 곧 미래 산업의 생사 여탈권을 쥔 살생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의 상식이 오늘의 독이 되는 시대입니다. 멍하니 관중석에 앉아 경기를 구경만 하다가는 경기장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다치게 됩니다. 흐름을 읽고 한 발 앞서 움직이십시오. 미국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시장의 흐름을 분석한 저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결국 본인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고 부디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